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개성시대에 다소 이른 나이부터 시집살이를 시작한 새댁입니다.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어연 30여 년을 살면서 이만큼 앞뒤 다른 사람은 처음이라 하소연하고 싶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결혼하면 옵션으로 따라올 만큼 다들 시댁에 관한 고민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요즘엔 미디어가 다양해서 이 정도 고민들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시댁살이 때문에 이혼 고민하는 여성들의 사연을 아주 많이 읽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시모될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 같다며 애지중지 해주던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람이 돌변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평소 막장 사연 읽는 걸 좋아해서 시댁살이 사연을 많이 참고하여 철저히 시모를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다 제 착각이었던 거죠. 사람이 작정하면 뭐든 불가능하겠냐마는 도대체 얼마나 철판이 강해야 이 정도의 눈속임이 가능한 걸까요? 정말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기분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여우 같은 시모였는데 제가 사람을 볼 줄 몰라서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 제 이야기를 사방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제가 착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시모의 여우짓이 드러났던 건지 한번 눈여겨 읽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로 시작된 사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남 지방이 본가인데 서울로 대학을 합격해서 홀로 상경한 상황이에요. 서울로 대학을 합격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몇 있었다만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만남이 쉽지 않더군요. 물론 서울 땅이 지방에 비해 확연히 크니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어쨌든 결론은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땅덩어리에 혼자 뚝 떨어진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마냥 좋아서 축가받기 바빴는데 막상 서울로 올라오니까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고 조사해 볼 수 있다지만 그렇다고 낯선 곳이 금방 적응되는 건 아니거든요. 입학식 전부터 서울에 구한 자취방에 올라와 있었기에 학교 가기 전까진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간혹 친구들과 전화를 하며 같은 처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게 다였죠. 무척 떨리는 입학식을 보내고 선후배들과 대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피지컬이 남들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잘나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할 생각은 없다만 남들에게 소개시켜주면 되게 제가 아깝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정도의 비주얼이었죠. 그래서 저도 복학생으로 앉아있는 남편에게 그닥 눈길이 주지 않던 후배 중 한 명이었어요. 보니까 남편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리 적극적으로 자리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더군요. 소심해서라기보단 진중한 사람에 가까워서 이런 술자리에서 노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선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신입생이었는데 선후배를 떠나서 제 테이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게 단지 싫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제 이미지가 그렇게 찍혀버려 다들 술게임하고 놀 때 저만 남편과 캠퍼스 전반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레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남편이 꽈탑이더라는 겁니다. 그날 남편에게 잘 보였던 덕분인지 남편은 제게 알아서 이렇다 할 정보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학점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제가 꽈탑 선배님을 꽉 잡고 있다는 소문이 저희 동기들 사이에 퍼져서 친구들도 제게 많이 접근하더군요. 그로부터 받는 관심과 인기가 나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존재에 더 감사하며 친해졌습니다. 어느새 과제도 도움받고 별일 없어도 개인적으로 만남이 잦다 보니 제 자취집까지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서울 토박이라서 제가 서울 지리에 여전히 적응 못하고 있는 것에도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주고 소개도 해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모두 데이트였던 거 있죠. 비주얼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서 많은 걸 배우다 보니 어느덧 모르는 게 생기면 자연스레 남편을 찾게 되었고 확신 없는 계획을 앞두고도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남편과 동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제 자취방에 남편의 물건들이 하나씩 채워졌어요. 남편이 제 집에 오는 게 당연한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한날은 남편이 쉬는 날에 자취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지만 서프라이즈로 방문했다는 남편의 의도가 귀여워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반찬인데 우리 엄마가 너 먹이라고 챙겨줬어.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낸다고 하니까 갖다 주라고 하더라. 부모님이 멀리 계시면 반찬 같은 거 챙겨주고 싶어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안 먹는 것들 있으면 말해달래. 남편이 들고 온 종이 가방을 보는데 난생 처음으로 생판 모르는 남에게 감동이란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챙겨줬다면 당연했을 보살핌을 다른 어른에게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가져온 음식은 20대 초반인 제 입맛에 맞는 음식도 있었고 돈 주고 샀다면 비쌌을 영양가 있는 반찬들도 많았어요. 평소 편식이 없던 저는 모든 반찬들이 반갑고 감사하기만 했죠. 그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랑까지 했는데 엄마 또한 고마운 분이라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챙기기도 일일 텐데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매주 한 번씩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반찬뿐만 아니라 자취에 필요한 도구들도 남편을 통해 챙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딸을 갖고 싶어 하셨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 마음이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되어 감사하면서도 또 얼굴 한번 뵈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오빠 집에 가도 돼? 어머님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매번 이렇게 호의를 받고 있는데 인사 한번 안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엄마는 너 부담 주려고 챙기는 거 아니야. 말했잖아. 아직 나이도 어린데 타지에 혼자 와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마음이 쓰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인사드리고 싶다는 거야. 우리 엄마도 오빠 엄마한테 엄청 감사해하고 있어. 내가 오빠 어머니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해놨거든. 서울 엄마가 따로 있다고 슬쩍 약 올려도 엄마는 그저 고맙다고 하더라.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꼭 인사드리래. 그게 예의라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에 오히려 더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자친구의 집에 가는 거면 긴장되어야 정상인데 떨리는 것보단 오히려 친척 집에 방문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한 번도 뵌 적 없고 연락도 드려본 적 없는데 그동안 받은 호의가 셀 수 없이 많아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처럼 편안했죠. 어머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도 생겼을까. 아들보다 3살이 어리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 애기 티가 그대로 묻어있네. 오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힘들었지? 얼른 앉아라. 식사 준비 곧 다 됐거든. 조금만 기다리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반겨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미 편한 마음으로 와서 그런지 그 손길이 어색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가 손수 준비하는 점심상을 도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앉아있으라고만 했어요. 손님이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만 시어머니의 호의를 받았던 저는 집을 한번 방문한 후로 남편만큼이나 시어머니와 친해졌습니다. 남편이 아니더라도 시어머니와 단둘이 연락을 하며 안부도 묻고 일상도 공유하며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죠.
이렇게 남편과 남편의 식구들은 서울에 혼자 동떨어진 제게 제2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저와 남편의 사이가 깊어진 것도 있지만 시댁에서 저와 남편을 두고 벌써부터 미래 계획까지 짜놓았더라고요.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된 관계이다 보니 결혼 또한 서로에게 당연한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3년의 연애 생활을 마치고 제가 졸업함으로써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이 된 식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 마음에 들었고 세심하고 배울 점이 많은 남편도 사랑하는 걸 넘어서 없어선 안 될 당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제 마음에 쏙 들었으나 딱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자취를 한 사람이나 시어머니께서 보내주는 반찬으로 생활했고 청소나 빨래는 자취생이 할 법한 정도의 수준으로만 해왔기에 사실상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자신 없는 소리로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며 다 살면서 배우면 되는 거고 합가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살림을 하면 되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분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막 졸업해서 취업한 애가 무슨 돈이 있겠냐며 처음엔 시댁에 들어와 살다가 나중에 분가하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랑 얘기해봤는데 남편도 그게 현명한 방향인 것 같다고 해서 저도 바로 수긍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때문에 골머리 앓는 친구들에게 자랑조차 하기 미안할 정도로 저는 시댁이 너무 좋았죠. 이런 시댁이라면 시집와도 고생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받은 시어머니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만 굴뚝 같았어요. 예정에 없던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미 시댁이 친정 못지않게 편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상견례 때 시댁을 처음 만난 후 사돈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들 같다며 딸을 보내기에 안심이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한테도 똑똑하고 든든한 사위라며 덕담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뒤늦게 신혼여행 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금 독특하다 싶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주는 느낌이 너무 묘해서 임신 테스트기로 측정을 해보고 알았거든요. 남편이 직장인이라 혼자서 그 영광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남편이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이 확실하다는 결과를 얻고 병원을 나와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우선 너무 축하해. 너무 기쁘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평소에 해산물 좋아했잖아. 좀 사갈까? 입덧 같은 건 아직 할 시기가 아닌가? 어떤 게 입에 안 맞을지부터 알아놔야겠네. 나중에 병원 한 번 더 같이 가자. 마치고 바로 집 갈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고 있어. 남편이 평소 들뜨는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임신 소식을 알려도 목소리가 차분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다른 때보다 말수가 많아진 것 보면 남편 또한 기뻐서 흥분한 상태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임신이란 건 엄마처럼 어른스럽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에 두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왠지 모를 설렘도 크게 뒤따랐죠. 남편 다음으로 친정 식구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목소리 크신 엄마가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목청이 원래 크다는 걸 알았지만 그날따라 전화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랑 통화가 길어져 내내 전화기만 들고 있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TV도 안 틀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마주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겁니다. 저런 먹구름 낀 안색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순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죠.
너는 애가 어찌 된 게 나가면 나간다 말도 없이 외출을 하니? 집에 있는 사람 생각은 안 하니? 종일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같이 있는 식구가 놀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아직도 처녀 때처럼 철부지 행동을 하면 어떡하니? 너 지금 한 집안의 안사람이야. 이런 자질구레한 실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지. 네 시아비 오늘은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상을 시엠이 혼자 준비하게 했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저 산부인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2줄 확인했는데 너무 놀라서 말씀드리고 나가는 걸 깜빡했어요.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에 많이 놀라면서도 임신 소식에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이게 당황할 일인가 싶었는데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아마 제게 고구마 시월드가 열린 것이 이렇게 임신 소식을 알린 후부터 시작되었네요. 물론 평소에도 저를 새아가 하면서 많이 찾으셨지만 그때는 저를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부르는 횟수가 훨씬 많아지기도 했고 이전과는 다르게 일단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시댁에 초대가 되어도 제 집 드나들듯 편한 시간을 보내었고 남편과 둘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집에 살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이 집에 있더라도 시어머니와 붙어있는 시간이 월등했습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 빨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진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신발 정리라든지 식물에 물 주기, TV 위 피규어 정리, 야외 봉사활동, 개인적인 일정까지 저를 불러 굳이 함께하게 했어요. 정도가 심해지자 저는 남편이 휴일이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동행해야 했죠. 남편이란 작자는 말리지 않을 거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던가 오히려 시어머니와 좋은 시간 보내라며 부추기더라고요. 물론 임신을 하기 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오고 살이 찌니까 허리가 아파서 행동이 굼떠지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도 이젠 몸이 따라주지 않기 시작했죠. 슬슬 움직이는 게 버거워오자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이때 잠깐 예전에 엄마 같던 시어머니의 마음씨를 느꼈습니다. 덩달아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 간만에 방에 누워 부은 다리를 풀어줄 수 있었죠. 그러나 엄마 같다고 느꼈던 그 찰나의 순간이 다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쉬는 걸 허락해 주셨으나 이건 절대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산부는 꽉 막힌 공간에 있으면 안 좋아. 방문 좀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해. 바닥 청소는 언제 했니? 굴러다니는 먼지가 눈에도 보이는구나. 좀 닦아야겠어. 네, 어머님. 조금만 쉬고 제가 나중에 닦아놓을게요. 아침 일찍부터 오래 움직였더니 다리가 부어서요. 허리에도 무리가 와서 잠깐만 누워있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는 그렇게 하라면서 행동으로는 은근히 눈치는 주었어요. 방 안에 들어와 여기저기 먼지가 많이 쌓였다면서 혼잣말을 계속하시고 남편이 기관지가 안 좋은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겨우 잠재웠던 비염이 도지겠다며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았죠. 똥 밟은 사람처럼 한참을 중얼거리다가 드디어 방을 나가는 것 같더니 나가도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방은 방문을 열면 주방이 바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이제야 좀 쉬어보나 했는데 저 멀리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본 척 눈 감으며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얌전하시고 조곤조곤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는 건지 이번에는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며 주절거리는 겁니다.
심지어 오후 3시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인데 냉장고를 열고 난리가 났죠. 신경 안 쓰려고도 너무 대놓고 보이는 위치라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쉬지 못하고 결국 몸을 일으켜야 했어요. 왜 나왔니? 더 쉬지 않고. 힘들다면서. 오늘 저녁 준비는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쉬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긴 해도 내가 평소 이런 것도 안 하고 살았겠니? 며느리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식구도 아니고 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 혼자 주구장창했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괜찮아요. 오래 걸리는 거라면서요. 그럼 손이 많이 갈 텐데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들잖아요. 도와드릴게요. 저도 식사 준비는 계속 배워야 되니까요. 그럴래 그럼? 그렇지 않아도 소갈비찜으로 준비하려는데 혼자서 다른 밑반찬까지 준비하려면 막막하긴 했다. 고기는 아직 안 꺼냈거든. 냉동실 가서 좀 가져오너라. 죄송한데 어머님, 소갈비찜이라고 하셨나요? 응, 이 집 남자들이 소갈비라면 환장하잖니. 바깥 일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해주는 음식 먹고 힘을 낸다고. 집안 사람들은 돈 벌어 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 단단히 써야 돼. 알죠. 그렇긴 한데요, 어머님. 제가 육고기는 조금 역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신 때문에 육류향 맡으면 입덧이 올라와서요. 저번 식사 자리에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머 맞다. 아이고야, 내가 깜빡해버렸어. 네가 배 나오고 쉬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그런데 어쩌겠니? 이미 고기를 사버린걸. 오래 놔두면 쓰지도 못해. 그렇다고 밥상을 2번 차려? 나도 입덧 해봐서 아는데 참으려면 또 견뎌지더라. 그리고 옛날에 나 때는 시댁에서 입덧이라고 넘어가지고 배부르다고 쉬게 해주고 이런 거 없었어.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고 조금만 애써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도와다오. 분명 육류가 역하다고 했고 시부모 앞에서 입덧 징조를 몇 번이나 보였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서 기원하길 바랬던 건지 곧바로 고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날 스쳐가듯 느꼈던 시어머니를 향한 불편함은 오해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번씩 자신의 시집살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자신도 그런 시집살이를 했으니 저도 해내야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시어머니 곁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으며 장작 3시간 동안을 주방에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메뉴는 소갈비찜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곰탕까지 준비하는 바람에 중간에 화장실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걸 계속 모른 채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쉬지도 못하고 끝까지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오는 건 없는데 구역질만 반복하다 보니 속이 아려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중에 내일 먹을 곰탕을 굳이 지금 준비했다는 것이 내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건 1시간 정도 쉬고 해도 될 일인데 혹시 내가 쉬고 있는 모습이 싫어서 장깨 부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은 임신한 저를 위해 친정에서 전복을 한가득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기도 했고 우리 집이 어장을 했기에 평소에도 해산물을 풍족하게 즐겼거든요. 다행히 해산물 앞에서는 입덧을 하지 않더라고요. 큰 아이스박스에 전복이 택배로 도착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먼저 받아서 주방에 옮겨놨어요. 나날이 몸이 힘들어져서 한 발 늦게 방에서 나온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정리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분 나쁠 정도로 계속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아유, 사돈도 생각이 짧으시지. 가정집에서 이만한 양의 전복을 어디다 쓰니? 나중에 미역국에나 다 집어넣어야겠다. 미역국에 전복을 넣는 건 좋지만 이 비싼 전복을 겨우 미역국에만 해먹는 건 사실 돈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것에 더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내가 뭐 그런 상식도 몰라서 이러는 줄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라. 지난번에 보내준 문어 5마리도 겨우 동네에서 냉동 보관했어. 너도 냉장고 상태 봤지 않니? 문어도 집에 먹는 사람이 없어서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 보관하라고. 아가, 너도 친정이라고 무작정 감싸줄 게 아니야. 해산물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면 물린다는 걸 모르시나 봐. 네 시아버지랑 남편은 육류 좋아하는데 계속 해산물만 내주면 어디 힘내서 일을 나가겠어? 시어머니가 톤이 차분한 편이라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그 분위기에서 묻어나는 우아함이 멋있어 보였다면 지금은 그저 얄밉고 서운하게만 들리더라고요. 문어도 제사 때 한번 꺼내서 손질하고는 냉동실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으십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육류만 찾는 것도 아니었고 해산물을 싫어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해산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제게 해산물 반찬을 꼬박 보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해산물 재료를 보고 툴툴거리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또 제가 지금 육류는 역해서 입덧을 한다고 말해놓은 상황이라 저는 시어머니가 제 입맛을 조금이나마 신경 써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직은 결혼 전에 제가 엄마 같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걸 부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소갈비찜의 역한 냄새 때문에 저녁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방에 누워서 쉬었어요. 그마저도 저녁 치울 때는 시어머니가 요란스럽게 기척을 내는 바람에 나가서 도와야 했죠. 제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설거지는 시어머니가 한다고 해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 때문에 어이없어서 숨이 넘어갈 뻔했죠. 어디 갔다 했더니 누워 있었어? 아직 저녁상 정리 다 못했던데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네. 여보 몸 좀 괜찮으면 설거지 할 수 있겠어? 우리 저녁 먹는 동안 누워서 쉬었으니까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나도 내가 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 설거지는 직접 하시겠다고 하잖아. 가서 쉬라길래 들어온 거야. 엄마가 이전에 디스크 수술했었거든. 아무래도 요즘 자기 봐주느라 많이 움직였나 봐. 영 힘들어하시네. 설거지는 자기가 가서 좀 해줘. 자기 많이 쉬었잖아. 많이 쉬다니? 나도 저녁 준비한다고 3시간을 서 있었어. 나도 허리 아프다고.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배도 끊어질 것 같이 아파. 또 저녁 준비하는데 고기 냄새 때문에 입덧을 얼마나 한 줄 알아? 지금도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욱신거려 죽겠어. 자기 힘든 거 알아. 근데 있잖아,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생색내. 자기만 임신해봤어? 우리 엄마도 다 겪어온 일이야. 엄마는 임신 때 걸레질도 했대. 임신이란 게 대단하고 존경받아야 될 일은 맞지만 자기는 좀 유세 부리는 것 같아. 유세? 지금 애 가진 사람한테 유세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애 아빠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뱃속의 아기 나 혼자 만들었어? 이 애기 나 혼자 지키는 거야? 자기도 이 애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어. 어떻게 어머님 말만 듣고 같이 부려먹을 생각을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는다고 그래. 우리 엄마 아파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려먹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서울 올라와서 얼마나 딸 챙기듯 살펴줬는지 잊었어? 그 은혜는 안 갚을 생각이야? 갚기를 바라고 베푸는 은혜가 은혜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 어머님은 훗날 내가 며느리가 되었을 때 생색내려고 잘해줬던 거였어. 딸로서가 아니라 며느리로 삼으려고 밑밥 뿌리신 거라고. 야,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못 배운 거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놨더니 뭐라고?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못 배운 거? 그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자기 엄마 잘못된 건 바로잡지 못했을까? 당신보다 덜 배우고 덜 똑똑한 나도 어머님이 장깨 부리고 있는 게 너무 보이는데 똑똑한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
막말로 어머님이 임신한 채로 걸레질했으면 나도 그래야 돼? 어머님이 지독한 시집살이 겪었으면 나까지 생지옥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어디서 내려온 세습인데? 자기 집에서만 전해져 오는 전통 같은 거야? 대체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 임신 때문에 겪는 우울증, 뭐 그런 거야? 어와둥둥 해주길 바래서 지금 떼쓰는 거야? 그런 거면 차라리 날 괴롭혀. 몸 아픈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몸 아픈 우리 엄마라. 되게 우습다. 나 여태 자기한테 서운했던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미워.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라더니 나는 이런 일을 안 겪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똥차에 탄 것 같아. 결혼 전에는 저를 바로잡아주던 남편의 똑 부러지는 말투가 멋있기만 했는데 한순간에 꼴보기 싫은 꼰대처럼 느껴졌어요.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죠. 더 이상 말씨름할 기운이 없어서 결국 설거지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전화기만 해도 바로 설거지를 시작할 것 같던 시어머니는 화장실 다녀오는 척 하더니 저를 발견하자마자 이제서야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남편에게 퍼붓고 나니 시어머니의 여우 같은 행동이 좀 더 객관적으로 봐지더군요. 저는 그날 잠들기 전까지 남편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대화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날 하루 저녁 안 먹고 쉬었던 시간 말고는 10분 이상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 늦은 밤에서야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고단하고 서러웠던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거의 충동적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버렸지 뭡니까.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제 편 없는 이 집이 너무 숨막혀서 어디라도 속풀이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꾸역꾸역 적었죠. 그렇게 저지른 메시지가 대이변 같은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란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제 문자를 읽고 화가 난 엄마가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지방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만 해도 장장 5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시부모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죠. 마침 남편도 휴일이고 모두가 집에서 쉬는 날이었거든요. 사돈께서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 주셨으면 식사라도 준비했을 텐데요. 그나저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오셨는지요?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어쩐 일로 혹시 연락하셨던 거예요? 제가 휴대폰을 미처 확인 못했나 보네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얼른 들어오세요. 이것 봐라. 자네 얼굴 빛 너무 좋다? 임신한 아내가 곁에 있으면 같이 시들어가는 게 남편 입장인데 말이야. 잘 먹고 든든해야 할 우리 딸은 지금 죽상이 되어 쓰러지기 직전인데 자네는 살까지 찐 것 같아. 임신한 마누라 신경은 눈곱만큼도 안 쓰는 거 아닌가 몰라? 엄마랑 아빠는 문 앞을 막고 서 있는 남편을 밀고 들어와 시부모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당연히 안녕하고 계셨겠지요, 사돈. 이 집에서 안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딸내미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애 낳기 전까지 제가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한 뒤에 보낼 거예요. 갔다 오면 사돈 댁에서 분가할 거고. 집은 저희 쪽에서 마련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오셔서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라기를 데려간다고요? 분가는 또 무슨 말이고요? 애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벌써 분가를 합니까? 며느라기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살림을 할 줄 모릅니다. 어린 것들 둘이서 뭘 어찌 살아가라고요? 살림은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돈이 뭔데 제 딸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애초에 우리 딸은 부족하다. 낙인 받고 대하셨으니 이 상황까지 왔겠네요. 도대체 애 가진 딸을 얼마나 구워 삶았으면 애가 아파도 끽소리 못하고 멀리 사는 지 애미한테 문자를 다 합니까? 남편한테도 그렇고 시댁에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엄마 성깔이 좀 세서 웬만한 말빨 좋다는 역술가들을 가볍게 이기는 수준이에요. 아빠도 엄마한테 잡혀 살았을 정도지요. 제 딸 입에 들어갈 해산물 보내는 것도 그리 고가웠어요. 입덧 때문에 육고기 근처도 못 가는 며느리를 3시간이나 세워서 요리시킬 만큼?
이렇게 달달 볶고 싶으셔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참으셨대요? 이럴 거면 딸 같다는 입에 발린 소리로 살살 구슬리지나 말지. 다 늙은 사람이 어린애를 상대로 뭐 하는 짓입니까? 추잡스럽게. 뭐라고요? 이보세요, 사돈.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실컷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앞뒤 상황 다 들어보시고 따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목소리만 높이는 사돈이야말로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보니 우리 딸이 얼마나 시달렸는지가 확실히 보이네요. 상견례까지만 해도 고상한 척 다 하시더니 그 속내가 이렇게 저렴하기 짝이 없었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사돈 같은 시엠이 내세우면 돌맞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어떤 서운한 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다만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건 같은 식구끼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말 잘 텄네, 자네.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하마터면 자네를 잊고 내려갈 뻔했어. 그랬다면 속 터져서 다시 올라왔을지도 모를 일이지. 살면서 자네 주제를 잊은 것 같아서 똑똑히 새기라고 다시 일러주겠네. 처음부터 내 눈에 자네는 겨우 10점짜리 사윗감이었어. 그런데 오늘부로 0점짜리야. 여기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순간 그 길로 자네랑 내 딸은 이혼하는 거야. 어머 사돈, 이혼까지 논하시고 도대체 다짜고짜 와서 이 무슨 행패이세요? 이제 더 이상 예의를 못 갖추겠네요.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평가지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잘 들으세요, 사돈. 이 망할 집구석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쁜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줄을 섰던 잘난 집 아들들만 몇 트럭이었어요. 그 중에서 사돈 아들이 제일 못생기고 돈도 없는 집구석인데 그래도 결혼을 시킨 이유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딸한테 마음 다 바쳐 헌신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쩌고 어째요? 못생긴 것이 주둥이만 살아서 임신이 유세니하는 소리를 짓거려요? 예? 장모님, 오해세요. 자기 도대체 장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자기가 어제 나보고 그랬잖아. 어머님은 임신하고 걸레질도 했다면서 나보고 유세 떨지 말라며. 임신 나만 하는 거 아니라고. 사돈, 임신하고 걸레질을 한 게 자랑인가요? 그런 걸 못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가르칠 게 없어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거지 같은 경험을 강요해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내 딸 불편하게 하는 일 있으면 바로 이혼 요구할 겁니다. 우리는 이딴 사위 아쉬울 것 없어요. 엄마가 더는 끼어들 틈 없이 퍼붓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은 갈수록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우리 엄마가 언성도 워낙 높고 성격도 드세서 그 기세에 조곤조곤한 시어머니의 성격이 완전 묻혀버렸지 뭐예요. 결국 시부모님은 친정부모가 저를 데려가는데도 인사조차 못할 만큼 입도 번긋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붙잡으러 따라온 사위 매몰차게 밀어내곤 그대로 저를 싣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친정 쪽에서 무사히 마친 후에야 서울로 복귀하게 되었죠. 이미 분가할 집까지 마련해뒀기에 시댁엔 전화로만 인사를 전하고 분가한 집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때문에 잔뜩 기가 죽어있더라고요. 늘 제 머리 꼭대기에서 저를 자기 입맛대로 다루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눈치 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분가라 살림에 실수가 많았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을 못하더군요. 남편 성격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이혼하기는 또 싫었나 봅니다. 하긴 시댁이 이미지를 워낙 챙기는 집안이라 자기 아들 인생에 빨간 줄 그이는 게 싫었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 남편도 이젠 눈치껏 행동하며 저와 시댁 사이의 거리까지 혼자서 잘 조절합니다. 숨막히기만 했던 결혼 생활이 지금은 친정엄마 덕분에 너무도 살만해졌어요. 애 키우는 게 예산일이 아닌데 육아 스트레스와 더불어 고부간의 갈등까지 심화되었다면 아마 제가 먼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결코 우리 엄마가 오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자식이 남의 집 손에 굴려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이도 딸인데 제 딸이 먼 훗날 커서 고된 시집살이를 겪는다면 저도 우리 엄마처럼 할 거예요. 그날 친정이 올라와서 한바탕 한 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기가 팍 죽었는지 손녀가 태어났는데도 저를 시댁으로 부르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더라고요. 듣기로는 남편이 전해주는 소식으로만 손녀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명절 때였습니다. 그래도 시댁이니까 가서 음식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말하길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집은 하나 있는 며느리는 어찌나 손이 귀하신지 60 넘은 늙은이가 혼자 죽을 때까지 차례상 차려야 하는 팔자가 됐다면서 비꼬고 있더라고요. 제 귀에까지 들리라고 하는 건지 통화인데도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죽을 때까지 이 고생하는 거라고 며느리가 자기 잘난 아들 길을 다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엿듣고 있었다지만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남편은 지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더 무서웠나 봅니다. 지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한 게 진심은 아닐 텐데 저보고 여보는 시댁엔 절대 오지 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돌려 말하기 화법을 잘 알아서 시어머니의 진짜 진심이 뭔지 눈치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인데도 말뜻을 제대로 못 알아먹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꼬셔서 일부러 눈치 없는 척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끔씩 전화와서 저를 살펴주는 엄마한테도 지금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다고 이게 다 엄마 덕분이라고 말해주니 다시 한 번 더 사위가 교통정리 못하면 당장 부르라고 하네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든든하고 어깨가 펴지던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 된 입장으로서 시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저를 낮추면서까지 가까이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공경을 하기 위해 며느리란 직책을 받아들인 거지 얕은 아량으로 용심이나 부리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자 며느리가 된 게 아니기도 하니까요. 아마 세월이 좀 흐르고 한번 뒤집혔던 그때의 사건이 서서히 잊혀질 때쯤이면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다 힘들어서 또 저를 부를지도 모르죠. 설령 그렇더라도 이제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시댁에 남편을 대신 보낼 예정이거든요. 현재는 속 시원하게 상황이 해결되어 편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만 제 사연을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저런 앞뒤 다른 시어머니의 여우습성을 눈치챘을 것 같으신가요? 되도록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과는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그게 어쩔 수 없는 식구가 되어버렸다면 잘못한 게 없으니 기죽지 마시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징글징글해서 뒤돌아보기 싫은 제 속풀이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한 것 없이 남들 하는 만큼 누리고 자란 30대 기혼녀입니다. 저는 딱 나이 30되는 해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연의 흔한 내용들처럼 좋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현재 약간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연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입장을 어떻게 두면 좋을지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제 남편은 수도권의 대학을 나왔으나
이름 모를 곳이라 직장 스펙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원래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곱창집을 창업해 장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면 저는 남편과 달리 명문대 졸업에 유학까지 다녀온 미대생이었어요. 친구가 맛있다며 데려가준 가게로 오랜만에 곱창을 먹으러 갔다가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랑 남편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였고 저와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였죠. 그날 처음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를 좋게 봐줬는지 제 친구한테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주는 진실된 마음과 바른 태도가 나쁘지 않아서 한 달 만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더군요. 제가 남자에게 함부로 마음을 내주는 해픈 여자가 아닌데도 남편에게 흔들릴 만큼 남편은 근 3년간 한눈 안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던 남자들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남자였죠. 제가 당시 나이 30이 되기도 했고 그만 결혼할 배우자를 염두하고서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생각을 알고 제게 더 잘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내내 저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몇 마디 말을 흘린 적이 많았는데요. 아마 남편을 좋게 본 제 마음과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가 합쳐져 결혼이란 현실을 결정하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결혼하고서 변한 게 아닙니다. 남편은 연애 때나 결혼 후나 마찬가지로 제게 진심을 보였어요. 결혼하기 전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외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제 자랑을 해놨는지 시댁에서 저를 엄청 예뻐라 하는데 그게 좀 쑥스럽고 민망하더라고요. 사돈들께서 딸 하나 정말 귀하게 키우셨다. 손이 어쩜 이렇게 고우니? 미술하는 애들은 보통 이렇게 다 고운가? 아니면 교수 되는 사돈 댁에서 딸이라고 엄청 관리를 해준 거야? 애 부담스럽게 뭘 자꾸 사돈 얘기를 해.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자랐으니 참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겠어. 아가, 부모님 주말에 쉰다고 했지? 언제 한번 안 바쁜 날 있으면 날 잡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좀 해봐라.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면 집안이 흥한다더라. 제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입니다. 아빠는 명문대에 계셨고 엄마는 미대 교수라 미대 쪽에 이름 날리는 지방대에 가 계셨어요. 따라서 저희 부모님은 현재 주말 부부세요. 저도 저희 가족을 한 번에 만나기가 어려운데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더 못 만나 뵀죠. 상견례랑 결혼식 때 본 게 다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양가 부모님 날짜를 맞추기가 좀 곤란했는데요. 저희 부모님 시간이 주말밖에 안 되었는데 시댁 쪽에서 먼저 시부가 하고 있는 자영업 일 빼고 친정 부모님 일정에 맞추겠다면서 불평 없이 따라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먼저 제안드리지 못한 걸 남편이 말해서 조율한 듯 싶었는데 그게 너무 죄송했던 제 마음이 무색해질 만큼 시부모님은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편도 잘 만나고 시댁도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돈 많은 우리 집 배경 때문에 아부 떠는 건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제 스스로가 인복이 많다고 생각했죠. 저와 남편은 처음부터 분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태 시부모님의 부탁으로 바깥 외식을 주로 해서 시댁집에 가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시모가 늘 누추한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제게 더 맛있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면서 집에는 초대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제게 형님 되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희 결혼식 때 오지 않아서 시댁 식구 중 가장 늦게 알게 된 구성원이었어요. 결혼식 날 분명 아주버님께 배우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그날 혼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모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시모 말로는 형님이 제 결혼식에 오면 물 흐릴지 몰라서 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땐 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 정신없기도 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냥 넘겼습니다. 대신 형님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이 조금 생겼던 것 같기는 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형님 만날 생각에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요. 사연 보니까 형님 동서 간의 갈등도 심심찮게 많더라고요. 혹시나 사연에서 본 것처럼 서로 피곤한 사이가 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죠. 오셨어요? 저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결혼식에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가워요. 도련님께서 동안이셔서 그런가 참 앳된 아가씨다. 그러나 직접 마주한 형님은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상냥하고 참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뼈가 굵고 늘씬한 편인 저와 달리 형님은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다는 건 들었거든요. 근데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는 낯빛이더군요. 누가 봐도 긴 세월간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기력도 쇠한 것 같은 분위기 풍겼죠. 솔직히 제게 인사말을 하시는데도 내내 형님이 아니라 가정부인 줄 알았어요. 형님이 앞치마를 한 채로 급하게 씻은 손을 닦으며 우리를 마중 나왔는데 다른 식구들 집중이 분산되었을 때 혼자 동떨어져서 제게 인사하는 탓에 더 그래 보였던 것 같네요. 이 여자분이 제 형님이라는 걸 알게 된 계기는 시모가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얘 큰애야, 이게 무슨 냄새니? 뭐 타는 냄새가 나는데? 어머머, 이거 소 타는 애 아니야? 고기 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동서가 레어 고기 불편할까봐 살짝만 더 익히는 중이었어요. 제가 동서 취향을 몰라서. 보통 익은 고기는 다들 입에 잘 맞으니깐요. 내가 못 산다. 작은 애가 너처럼 고기도 못 먹고 산 줄 알아? 작은 애는 너랑 달라서 4년이나 외국물 먹다 온 아이야. 촌스럽게 정말. 고기 다 망쳤네. 가서 다시 해. 제가 보기엔 시모가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를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상당히 불편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금방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급하게 주방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아무도 그런 형님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게 당연한 듯 이어져 온 분위기 같았어요. 저는 그때 시모와 시부의 모습이 낯설었고 이런 상황에도 별 생각 없는 남편과 아주버님의 모습도 낯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도 다를 건 없었어요. 다들 숟가락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계속 식구들 챙기면서 요구사항만 들어주길래 제가 결국 형님께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도 얼른 앉으세요. 음식 식겠어요. 이거 식으면 맛없는 요리거든요. 이제 다들 식사하시니까 형님도 그만하고 이리 오세요. 아니에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먹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요. 입맛에 맞을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손님이라고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맛있게 드셔요. 심지어 형님 몫의 밥 공기는 놓여있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식구이고 앞으로는 제가 형님께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이대로 저 혼자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형님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잡더니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으라고 하는 거 있죠. 저더러 저는 시댁 방문 첫날이고 손님 대접 받아야 마땅한 날이라면서요. 불편해하는 저를 보고 시모랑 시부도 괜찮다고 식사하라고 하길래 할 수 없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네요. 그러면서 형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시키는 시부모님의 행동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하느라 혼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형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이건 형님이 이 집 며느리이기 때문에 나서서 고생하는 게 아닌 듯 했어요. 형님과 처음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기까지 긴 시간이 흐른 건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형님을 형님으로 못 느꼈거든요. 그때만 해도 시댁이 형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가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작 형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게 웃어주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속에 참고 있는 응어리가 얼마나 많을지, 그게 얼마나 억눌리고 단련이 되었을지가 감히 가늠되지 않아서 더 마음이 불편했던 자리였어요. 저는 그 불편한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제대로 물어봤습니다. 형님 말이야, 식구들한테 뭐 잘못했어?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왜 그렇게 식구들이 형님을 미워하는 걸로 보이지? 그래서 나 오늘 식사 자리 엄청 싫었어. 형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들 눈치를 너무 줘서. 아, 싫어한다고 봐야지. 형수가 저기 뭐야. 우리 형이랑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는데 그 전에 형 군대를 유일하게 기다려준 여자였거든. 형이 의리 지킨다고 결혼했더니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여자였던 거 있지? 형도 지금은 후회하더라. 대신 애는 안 만들잖아. 아마 형수가 막 나가면 바로 이혼할 생각일걸? 남편 말로는 형님은 그저 가진 게 없는 데다가 고아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받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었는데 그 말투에서 남편마저 형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만났던 기간, 그러니까 연애 기간까지 통틀어서 남편이 가장 별로인 날이었어요. 그때 아마 괘씸한 마음에 남편의 머리를 한 대 때려주고 씻으러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화가로 활동을 시작해 따로 화실이 있는 신혼집을 구했어서 일을 집에서 했는데요. 한날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도중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인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택배 시킨 것도 없는데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형님이 한 손에 보따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보따리는 또 얼마나 소중한 건지 형님이 품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형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집은 어떻게 찾으시고 연락 주셨으면 제가 시댁에 찾아가면 되는데요. 어머님이 주소 알려줘서 안 헤매고 잘 찾았어. 다름이 아니라 이거 어머님이 동서 갖다 주라고 하더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일부러 오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겠는데 어머님도 참 저한테 연락하시면 될 걸 왜 형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셔선. 저는 형님이 품에 안고 온 걸 받아서 바로 풀어봤습니다. 웬 예물함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난 건데 상견례 때 신모가 정말 귀한 며느리 들어오면 자신이 아꼈던 주얼리로 예물을 주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걸 받고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굳이 형님을 시켜서 먼 거리를 오게 했냐는 거죠. 급한 것도 아니었고 가지러 오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가지러 갈 수 있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쁘다. 동서랑 참 잘 어울리겠어. 어머님이 동서 칭찬 정말 많이 하거든. 내가 봐도 동서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 형님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칭찬해 주는데 문득 그런 형님의 목이나 손에는 이런 보석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형님은 저보다 먼저 시댁에 들어간 며느리잖아요. 장남의 배우자이고 집안의 기둥을 지키는 첫째 며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받았고 형님은 받지 못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이걸 가져온 형님은 얼마나 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졌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풀어보지 말걸 바보같이 뒤늦게 후회했네요. 형님, 식사 안 하셨죠? 와서 밥 한 끼 하고 가요. 좀 있으면 저녁인데 오늘 남편이 회식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밥 먹기 외로워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집에 말도 안 했고 내가 없으면 식사 준비할 사람이 없는데 동서 생각해서 같이 있어주고 싶지만 말씀을 못 드리고 온 거라 좀 곤란할 것 같아. 제가 어머님께 전화드리면 되죠.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집까지는 제 차로 태워드릴 테니까 밤길 걱정하지 마시고요. 난처해하며 고민하는 형님을 제가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너무 불편해해서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시모가 살짝 당황하더니 오랜만에 식구 데리고 외식하면 된다면서
저랑 형님더러 같이 식사 잘하라고 하대요. 형님한테 그대로 전했더니 형님이 처음보단 조금 안정된 표정이었어요. 형님, 제가 요리를 못해서 배달시켰는데 괜찮죠? 요즘 배달 음식도 진짜 잘 나와요. 이건 제가 쏠게요. 아이고, 뭐하러 돈을 썼어. 내가 해줄 걸 그랬네. 괜히 내가 오는 바람에 동서가 돈까지 쓰고 미안해서 어째? 형님은 참 미안할 것도 많아요. 형님, 그동안 매일 식구들 밥 차리느라 요리하는데 신물 났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니까 집주인인 제가 손님한테 대접하는 건 당연하죠. 형님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제 두 손을 잡아주는데 나이 40대 손치고는 많이 거칠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아직 신혼이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웨딩 사진이 참 많았는데요. 형님한테 집 구경을 시켜주려 한 걸 어쩌다 보니 웨딩 사진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어요. 형님이 그걸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리를 뜨기도 애매했죠. 사진 하나하나를 진정성 있게 봐주시는데 옆에 서 있던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형님 옆에 가서 괜히 툴툴거려 보았습니다. 저 이 사진 때문에 한 일주일은 굶다시피 했거든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촬영 끝나자마자 폭식했다니까요. 그래도 너무 예쁜걸.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 결혼은 이런 거였지. 나도 한때 우리 남편이랑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형님 웨딩 사진도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형님은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셔서 웨딩 사진 엄청 예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때 제가 실수했다는 걸 눈치 못 채고 머뭇거리는 형님에게 어린아이처럼 보챘습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웨딩 사진이 없어. 결혼식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거든.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야. 저는 결국 형님 입으로 사실을 들어서야 형님 사정을 알아챈 거예요. 이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정말 창피했던 순간이었어요.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빤히 보고 계셨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형님한테 상처를 줘버린 셈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뒤늦게나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형님은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얼른 형님을 데리고 화실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형님은 제 그림에 놀라며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어요. 저는 거기서 형님을 모델로 하고 작은 화판에 형님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주었는데요. 형님이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그림을 소중히 생각해주는 형님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고 형님을 시댁 앞까지 태워다 줄 때만 해도 저는 형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지 않았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시부모님의 부름에 남편보다 먼저 시댁에 도착한 저는 형님의 얼굴을 보고서 제가 형님한테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님 볼 한쪽에 손톱으로 긁힌 것처럼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한테 얼굴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저 별일 아니라고 하며 여느 때처럼 웃기만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형님 표정이 음울해 보였어요. 그러던 중 방에서 시모가 나왔는데요. 저를 발견한 시모가 썩히고 있던 얼굴을 활짝 펴더군요. 그때 형님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 아가 언제 왔니? 미리 도착했구나. 참 예의도 발라. 왔으면 앉지 않고 뭐하러 서 있었어. 네, 방금 와서 형님이랑 인사 나누느라. 그런데 어머님, 형님이 좀 다친 것 같아요. 얼굴이라 흉지면 안 되는데 말 좀 해주세요. 내버려 둬라. 주제도 모르고 집을 오래 비웠으니 대가가 어떤지는 톡톡히 알아야지. 아가 넌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큰애한테 뭐 사주고 그러지 마라. 버릇돼. 보니까 제가 어제 밥 먹고 가라고 붙잡는 탓에 형님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시모한테 따귀를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연한 일상처럼 말을 하는데 순간 소름이 돋는 겁니다.
형님께서 대우 못 받고 지낸다는 걸 대충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그날 전부 파악되더라고요. 그날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시부가 불러서였는데요. 저희는 식사 자리에 앉아서 대가족 회의를 나눴습니다. 그땐 그래도 식구라고 생각해주는 건지 시부가 형님한테 음식 준비 잠깐 두고 앉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나이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재산 상속에 대해 회의를 하려고 해. 오늘 당장 정한다는 게 아니고 대충 내 생각이 어떤지 과연 타당한지 들어보라는 거야. 재산 얘기가 걸리니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이 제 남편보다는 덜 불안했어요. 장남이니까 자신에게 떨어지는 재산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가 뒤이어 하는 말에 식구 모두가 초토화되고 말았는데요. 작은애 집에 70, 큰애는 30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엄마랑 생각 많이 해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보거라. 이건 저도 좀 당황스러운 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아주버님께 더 많은 재산이 가리라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식구들 중 아주버님이 가장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집 장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철이한테 재산을 더 많이 넘기시는 건데요? 납득할 수 없어요. 제자리 걸음하는 가정에 투자 많이 해주면 뭐 하겠냐. 미래가 창창한 제철이 부부한테 투자하는 게 합당하지. 작은 며느리의 집안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시부는 듣기 불편하게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 재력을 비교했는데요. 그래서 더 난리 난 거죠. 아주버님께선 재산일로 서운한 건 알겠는데 그 화살이 전부 형님에게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대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 남편 발목이라도 잡지 말아야지.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재산도 못 받아야 하냐고. 내가 장남이 돼서 길을 한번 못 펴. 와이프 자리가 수준 떨어져서 어디 나서기가 쪽팔려 죽겠어. 아주버님이 화나서 퍼붓는 원망에 형님은 그만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긴 세월 동안 의지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 지옥 속에 살아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다 마음이 괴로워서 저까지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근데 여기서 저를 정말 화나게 했던 건 아주버님의 횡포를 지켜만 보는 식구들이었습니다. 다들 형님을 향해서 혀만 끌끌 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나섰어요. 됐어요, 아버님. 저희 그깟 재산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아주버님 다 드리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형님한테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께선 형님 없었으면 장남 노릇도 못했어요. 형님처럼 뼈 빠지게 내조해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제 말에 다들 당황해서 가만히 있는 걸 외면하고 저는 형님을 일으켜서 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형님한테 방을 알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아주버님과 각방을 쓰고 있는 걸로 모자라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장판이랑 옷 몇 벌 있는 게 다인 방이었어요. 제가 정의 사도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런데 까도 나오는 형님의 처지를 보니 시댁한테 더더욱 열불이 확 나는 겁니다. 형님, 이런 말 주제 넘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혼하세요. 뭐가 아쉬워서 형님처럼 100점짜리 여자가 저런 남자 수발 들으면서 살아요. 이혼 못하게 해. 일해줄 사람 없다고. 재산 분할도 해주기 싫다면서. 난 괜찮아. 이러다 또 말아. 동서, 얼른 나가봐. 어머님이 나랑 같이 있다고 또 한 소리 하실라.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몇 번이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한테 맞고 시모한테 맞으면서 거절당했다고 해요. 한 번은 시댁 식구 몰래 집을 나갔는데 시댁에서 실종 신고를 하는 바람에 잡혀왔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시댁은 가정부가 필요해서 형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밖에서 바람피고 난리인 걸 시부모님은 그냥 눈 감아준다네요. 그날은 오는 형님을 한참 달래주느라 시댁 식구와는 거의 마주하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대판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싸움을 걸었다고 봐야겠죠. 자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안 했어. 왜 그래? 형수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원래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고아라서 문제될 것도 없고 어디 신고할 용기도 없는 여자야. 뭐라고? 자기 정말 최악이었구나. 내가 형님처럼 가진 거 없는 여자였어도 그랬겠네? 아니지. 아예 날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려나? 무슨 소리야. 난 네 배경 같은 거 모른 채로 너 좋아한 거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배경이 어떤지 보였던 거고. 네가 형수 같은 여자였으면 시작조차 안 했어. 너랑 형수는 근본부터가 다른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 당신이랑 시댁 식구 이해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이건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까지 나한테는 다 최악으로 보였다고. 저는 여태 남편과 지내면서 큰 싸움을 한 적도 없고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처음 소리를 질러봤네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당황해서 입만 벙긋거리더라고요. 형님한테 사과해. 그리고 당신이 아주버님 말려. 우리가 시댁 재산 포기할 테니까 아주버님 보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 뭐? 아니,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우리한테 돈 준다잖아. 지금은 70, 30이지만 우리가 잘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 아까운 걸 왜 포기해? 그래, 그럼 그 돈 받고 혼자 살던가.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만 갈라서자. 나는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남자랑 절대 못 살아. 친정 갈 거라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저를 남편이 급하게 붙들며 이러지 말라고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이 시댁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시댁보다 우리 친정이 더 많아요. 이 결혼은 정말 남편 하나를 사랑해서 한 거라 제가 쥐고 있는 건 남편 하나뿐이란 거죠. 그래서 따로 포기할 게 없으니 남편 하나 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안 돼. 나 자기 없으면 집에서 대접 못 받아. 내가 자기처럼 과분한 사람을 아내로 둬서 부모님이 날 그나마 지켜 세워주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장남 입에 달고 다녔어. 제발 갈라서는 건 안 돼. 당신이 당신 가족이랑 다르다는 거 나한테 증명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당신 못 믿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족들한테 말해. 형님 놔주라고. 그건 내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미움만 사서 상속 부분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것만 아니면 정말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할 자신 있어. 그럼 내가 가서 말할 테니까 당신은 옆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리 대단한 존재라면서 당신보단 내 말이 먹힐 것 같네. 이것까지 말리면 나 당신이랑 살림 이어갈 생각 없으니까 잘 판단하고. 그날의 싸움 이후 저는 이혼 서류 한 장을 챙겨서 시댁을 들렸고 남편은 연차까지 내면서 굳이 저를 뒤쫓아왔습니다. 제가 간다는 연락을 안 했던 터라 연락 못 받은 시모와 아주버님 표정은 그저 순진무구했는데요. 아쉽게도 시부는 일 때문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앞뒤 상황 설명 없이 그대로 아주버님께 다가가 형님과 당장 이혼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형님이랑 이혼하지 않으면 제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제가 불편한 꼴은 못 보고 사는 사람인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관계 보는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형님과 관계를 끝내던지 아니면 제가 이 집을 나감으로써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않던지 하려고요.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느닷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뭔 소리예요? 왜 이래요? 재수씨가 뭔데 나랑 내 와이프한테 이혼하라 말아요? 어머나, 새아가. 뭐라고?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정신없이 이러지 말고 찬찬히 설명 좀 해보거라. 네, 어머님. 들으신 내용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아주버님께서 형님을 못살게 구는 꼴을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형님이 이 집에서 나가던 제가 나가던
오늘 결판 내려고 찾아왔으니 어머님도 협조해주세요. 주방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형님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시모와 아주버님을 다시 마주했어요. 그리곤 가방에 챙겨온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어머님, 아주버님, 이제 말씀해보세요. 여기에 제 도장 찍을까요? 아니면 형님 도장 찍을까요? 시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 없고 형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곤란해하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죠. 아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우리가 언제 큰애를 괴롭혔다고 그래? 큰애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살림하면서 지냈어. 직장을 안 다니니 며느리로서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건데 그걸 왜 자꾸 신경 써? 어머님, 그거 아세요?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요, 해놓고도 모르는 건 그냥 사악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어머님께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이 여자가 진짜?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집에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어른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혼해야겠다.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우리가 이혼하길 바라나 봐. 내가 자기 도장 챙겨왔거든? 빨리 찍어. 안 돼. 뭐해, 형. 빨리 도장 가져와서 찍어. 형수도 얼른 도장 챙겨와요. 나 진짜 와이프랑 이혼하게 되면 이 집 가만 안 둬. 제가 도장을 찍으려 하자 그제서야 시모도 황급히 소리치며 제 손을 막았습니다. 형님한테도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하라고 재촉하더군요. 그 길로 저는 형님 짐까지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부동산에 일하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형님이 당분간 지낼 만한 곳을 알아보고 단기 계약을 마쳤죠. 동서,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닌가 몰라. 집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섰어. 나는 정말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데.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알려줬을 뿐이고 그걸 따지고 든다면 저도 그 집이랑 가족하기 싫어요. 솔직히 저도 부모님한테 시댁꼴이 이렇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날 형님이 홀로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저는 저녁까지 같이 먹고서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작별할 때는 형님이 자기 방보다 좋은 데 구해줬다고 고맙다며 웃는 모습을 보고 나왔네요.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재산을 나눌 게 생각보다 많아서 형님한테는 여러모로 득이 되는 이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시부는 열을 내면서 아주버님을 앉혀놓고 쓴소리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일으킨 원흉, 저를 따로 부르진 않으셨어요. 식구끼리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더라도 시부는 그것에 대해 따로 말을 붙이지 않았고요. 시댁은 제가 한바탕 업고 난 이후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형님을 괴롭혔던 것처럼 제게 똑같은 화살이 날라왔다는 게 아니라 저를 눈치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혼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대신 남편을 통해서 시댁 모두에게 경고는 해줬습니다. 한 번만 더 사람 인격 함부로 모독하면 가차없이 이혼하겠다고, 2번 넘어가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대로 시댁에 전했다고 했더니 시댁 식구들이 그 뒤부터 제 앞에서 함부로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저는 형님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형님께 반찬 가게 하나를 차려줬는데 형님은 평소 훌륭하던 요리 솜씨 덕분에 매출이 3달 만에 급등하여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형님을 이혼시킨 거니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서 공짜로 가게 차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자꾸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한날 형님 가게에 놀러 갔다가 받은 봉투 더미 때문에 할 수 없이 형님한테 지고 말았죠. 진짜 너무해요. 제가 형님한테 돈 받으려고 가게 차려준 줄 아세요? 이러면 제가 생색내는 사람 같잖아요.
저 속물 아닌데. 생색 좀 내줬으면 좋겠네. 내가 누구 덕에 팔자를 폈는데. 보답하고 싶어도 받아야 할 사람이 통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내가 갚아줄 기회가 없잖아. 이렇게 비치고 갚고 해야 나도 돈 모으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야. 받아줘. 형님 솜씨를 알고 있던 저는 가게 매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차려준 장사거든요. 제가 예상한 대로 반찬 가게 매상액이 상당히 좋았고 저는 단지 그게 기뻤을 뿐인데 형님은 내내 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 두둑한 봉투를 받는다고 해서 형님 살림에 큰 영향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 봉투만으로도 벌써 제 돈을 거의 다 갚은 상태나 다름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는 것이 영 불편했던 저는 그 순간 정말 기특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형님 가게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놓고 형님을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형님이 어디 가냐고 가게 문 오래 닫은 적 없는데 손님 와서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오만 걱정을 다 했으나 저는 무작정 형님을 이끌기만 했죠. 그러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한 물건을 보고 더 이상의 근심 걱정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데려간 곳은 바로 웨딩샵이었거든요. 형님이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형님께 받은 돈으로 웨딩드레스를 빌려 사진을 남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동서, 이게 뭐야? 왜 나를 이런 곳에 남사스러워. 나는 이미 이혼했잖아. 그리고 다 늙은 사람이 이런 옷 입으면 가게에서도 안 좋아해. 형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웨딩샵 오는 고객 연령대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요즘은 결혼은 하기 싫은데 웨딩드레스는 입고 싶어서 빌리러 오는 사람 많아요. 단순히 안심시켜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건 웨딩샵 직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민망해하는 형님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형님은 드레스 한번 입어볼 용기를 얻게 되었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형님이 피부가 정말 하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하나하나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중 형님이 좋아하는 드레스 하나를 골라서 우리는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던 돈으로 결제를 한 거라서 둘 다 미안할 게 없었어요. 직원 말로는 액자는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진 파일을 왕창 받아서 형님 휴대폰에 전송을 했고 예쁜 사진 하나를 골라 배경화면도 해드렸습니다. 형님이 자기 사진을 보고 눈을 못 떼고 있길래 일부러 더 칭찬하면서 형님 옆에 꼭 붙어 있었더니 형님이 울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눈치채고 말았지 뭡니까. 내가 진짜 시댁에서 죽기 살기로 버틴 보람이 있나 봐. 동서를 만나서 정말 팔자에도 없는 복을 다 받아보고 동서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다 죽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지금 과분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 이 착한 사람을 괴롭힐 구석이 어디 있다고 시댁 식구들이 그리 용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네요. 체구 작은 사람이 어깨까지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형님을 안아줬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형님의 삶에는 더 큰 햇살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직은 형님의 마음이 추스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형님에게 좋은 배우자 하나 소개시켜줄까 해요. 형님이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바람에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형님께 정말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남편이 있었으면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혼을 보류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이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고 있어서 딱히 갈등이 될 만한 일은 없네요. 시댁 집안 행사 때나 시댁을 방문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부모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어요. 참, 아주버님은 웬 유부녀랑 바람을 폈는지 유부녀 남편 쪽에서 아주버님을 소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들었지 따로 찾아가 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면서 말해준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돈은 안 빌려줬죠. 그 더러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제 남편만 아니었으면 그런 집안 벌써 연 끊었을 겁니다. 그나마 남편이 제 곁에서 쥐죽은 듯 지내고 제 바램대로 엇나가는 짓을 안 해서 시댁 식구들의 더러운 꼴을 눈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지내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때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시댁 식구의 실체를 밝히고 싶어 입이 참 근질근질합니다. 저는 사람을 갑을로 계급 매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에서 을짓을 자처하니 제가 이 집의 실세처럼 보이는 것 같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시댁 식구들의 성향이 어쩔 수 없이 계급을 나누는 분위기더라고요. 이렇게 되어버린 관계를 과연 제가 무탈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살짝 그런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들 조심하고 있으니 아직은 이혼까진 생각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저 착한 우리 형님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좋네요. 그동안 형님을 가뒀던 슬픈 시간들은 새롭게 회복한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형님 미래를 계속 응원하고 지켜주는 관계로 지낼 생각입니다. 좋은 언니가 생긴 기분이라 기쁘네요. 나중에 형님이 새로 드린 반찬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슬슬 형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사연을 끝마칠게요. 다들 미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저와 형님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